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아프리카 TV와 또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국내에서 100만 한 10만 명,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저거는 약간 며칠 전 거라서 한 104만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만큼 100만 명이라는 된 숫자가 연예인도 아닌 개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만큼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요즘 1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요즘 1인 미디어 시장이 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또 이 시장에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사원으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제가 나이가 38입니다. 78년생인데요. 처음에는 뭐 이러닝 이투스라는 이러닝 회사와 그다음에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제 또 싸이월드로 유명한 그런 회사에 다니다가 제가 사실은 고졸이거든요. 고졸인데 회사 내에서 뭐 어떻게 회사는 잘 들어갔는데 회사 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았지만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 스스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한 6년 전쯤에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면 스펙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뭐 경력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개인 방송은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욕설이 난무해서 아마 개인 방송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가 아마 근 1년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선정적이고 욕설이 많고 좀 약간 저급한 콘텐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 벤치마킹해서 오히려 젠틀하고 매너 있지만 하지만 재미를 갖춘다면 많은 대중분들한테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 게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많죠. 그죠?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애니팡 정도는 해봤겠지만 다른 게임들은 안 하시죠. 그래서 과연 게임이라는 게 내가 하는 건데 남이 하는 걸 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왜 게임 방송을 보는지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게임 제목은요, 지금 나올 게임의 제목은 미친말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말이 저렇게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 발 한 발을 모두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채팅방이 보이시죠? 자,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저는 일곱 밤을 지샜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살았어요. 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맨날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옆에 보시면은 채팅방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봤어? 네. 봤지? 크게 틀어주세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못 봤어요? 쩔죠? 이거야.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더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진짜. 됐어, 침착해. 야, 세이브하고 싶다. 우측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깹니다. 오늘 깨요.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깹니다. 달려야 돼. 세 발로 천천히 갈까? 자, 실시간 방송이었었어요. 그래서 옆에 채팅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달릴까? 시청자분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보고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금 수사님 고맙습니다. 가죠! 살았어요. 그냥 옆에 채팅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같이 좋아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같이 좋아해 주시죠. 여기서 맨날 죽어서 깼어. 7일 밤 동안을 밤새고 있다가 드디어 깨니까 모두 함께 좋아해 주시죠.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꺼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게임 방송을 하시면서 스스로 하는 재미도 있지만 남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들을 어떻게 깨는지 궁금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의 게임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 잠깐만요. 네.
자, 이 게임은 콜 오브 듀티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린 영화의 한 몇 배 정도는 더 벌었다고 보시면 되는 그만큼의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이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게임인데 이 자체로는 완벽한 명품처럼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거기다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연기를 가미하면 좀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애드립을 치면서 이제 방송을 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컨트롤해야 돼, 컨트롤해야 돼. 물에 빠지는 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끝나셨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굉장히 웃길 리가 없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연기,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소리들, 막 이런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아까 채팅방은 보이지 않았지만 채팅방에서는 아까처럼 깔깔대고 웃느라 거의 뭐 채팅방이 굉장히 폭격 수준으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하는 방송,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방송만 하느냐? 제일 우측에 보시듯이 아까 미친말 게임 보이시죠? 게임 방송도 하고 있지만 아까 옆에 보시면 가수 김혜림 씨입니다. 김혜림 씨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토크쇼를 진행했던 방송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는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집 강아지 단추라는 강아지예요. 또 펫을 통한 또 펫 방송.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지금도 저거 영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원래 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크쇼.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엔 주방인데 요리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여러 가지 방송을 다 진행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 주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송과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느냐 보시면 아까 제가 구독자가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제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고 하면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앞단에 광고가 붙습니다. 유튜브 보실 때 앞에 광고 보셨죠? 그리고 5초 뒤에 스킵 이런 거 보셨죠? 5초 뒤에 스킵되면은 수익이 들어오지 않지만 5초를 스킵하지 않고 30초 이상 광고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 약 유튜브로만 수익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월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익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어요. 광고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선뜻 들어올 수가 없었던 대기업 광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코카콜라, 그리고 또 제기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쉐보레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제일제당, 뭐 기타 엄청난 대기업들의 광고들을 제가 다 지금 맡아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 영상들을 단순히 광고로 찍느냐? 그렇다면은 저희 1인 미디어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요, 1인 미디어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받게 되면 광고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획권과 연출권을 저희한테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래라면 광고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1인 미디어 방송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들에 대해서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저는 이제 집까지 아예 스튜디오화 시키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스튜디오화 시킨 거거든요. 저희 집 주방이고요. 저희 마누라입니다. 네, 예쁘죠? 네. 저희 와이프도 같이 저랑 같은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주방도 언제든지 요리 방송을 촬영할 수 있도록 아예 스튜디오처럼 꾸며놨어요. 1인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거대한 스튜디오라든지 조명 설비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조명 설비와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1인 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소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의 관심사랑 취미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아까 전에 그 게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어떤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에서도 방송해 주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팬은 정말 많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봐야 될까요? 결국은 또 다른 개인이 소화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개인들의 방송과 또 다른 개인들의 영상들이 앞으로도 점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퍼스널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꽂아주는 예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가요, 바로 기획력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 방송 BJ가 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특히 어린 학생들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기획력이에요. 자기를 출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획자와 작가고 그리고 또 연출가고 촬영자며 조명 감독, 이것까지도 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온전히 1인 방송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광고가 들어오면 기획권을 저한테 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광고주와 만나면요, 기존의 광고주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 스타를 이제 섭외해서 그 안에다 넣고선 광고를 찍죠. 그건 광고예요. 그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예인보다 유명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구성한 기획, 같은 광고라도 하나의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재밌게 만든 다음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송들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광고 시장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1인 미디어 시장이 제일 거기에 알맞은 시장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금액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많은 광고주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제가 1인 미디어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인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지나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번에 첫 팬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일반인인데 팬미팅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350명 정도만 예전부터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려고 오늘은 내가 베푸는 날이 되고자 350명 정도를 지원받아서 팬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무려 5,000명이 하셨어요. 5,000명이 하셨는데 그 5,000명이 그냥 5,000명이 아니라요, 제 방송을 4년, 5년 이상 봐주신 분들이 저한테 A4 용지 한두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지원서를 날려주셨어요. 아예 1, 2년 보신 분들은 어차피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지원조차 못했죠. 그러고 모여있는 것이 지금 바로 저런 팬미팅 현장입니다. 제가 쫄지 말아라는 말을 늘 말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능력은 예전에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멘탈이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쫄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이 팬미팅에서 또 놀라웠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팬미팅 연출을 누가 해주셨는지 아시나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아시죠? 폴 맥카트니가 내한하셨을 때 그 팀이 제 팬미팅 연출을 맡아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가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원래 플레이스테이션을 평소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렇게 풀지도 않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제 팬미팅을 위해서 약 수십여 대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받아가셨습니다. 거기다 네이버에서 직접 오셔서 생중계로 라이브 방송까지도 중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자, 아까는 첫 번째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기획력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제 영상을 보시면 옆에 채팅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늘 그 채팅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바로 반영시켜요. 이제 TV처럼 늦지 않죠.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을 통해서 댓글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청자분들이랑 더욱더 교감이 세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이소라의 가요광장이라는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라디오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예요. 앞에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날에는요, 그 오픈 스튜디오 앞에 약 30에서 60명 정도가 늘 와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델 이소라 씨가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야,
엑소보다 사람 많이 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1인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것처럼 바로 제가 엑소보다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될까? 스타들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가까이 손을 뻗치면 닿을 것처럼 옆집 오빠 같고 그다음에 옆집 삼촌 같고 이런 느낌을 방송을 하면서 늘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의 가장 또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친근함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도출되게 되죠. 친근함.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아까 전에 그 팬미팅 신청서에 적혀 있었던 글 중에서 몇 개 인상적인 것들을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죽기 전에 저를 한번 보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분도 있죠. 물론 저런 분들도 있고 또 되게 놀라웠던 거는 어떤 거냐면요. 집안일과 교우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제 방송을 보면서 웃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진로까지 바꾸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집 바깥을 나가지 않는 분들인데 제 방송을 보고 제가 늘 쫄지 말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좋은 얘기들을 막 해주다 보니까 누가 뭐 옆에서 뭐 약간 꼰대 같은 사람이 말해준다면 듣지 않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옆집 형 같고 옆집 삼촌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약간 롤모델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집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사회활동도 한다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어쨌든 1인 미디어는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1인 미디어가 지금 요즘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획력,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근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것이고요. 또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파나 케이블의 그 수백 개의 채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취미와 관심사가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또 개인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하나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앞으로 각광받을 그 세대를 고르자면 주부입니다. 주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부분들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다방면에 친근한 상식들이 많아요. 육아, 요리, 그다음에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가 주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부분들은요 다른 분들한테 말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요. 남자들처럼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빨리 가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크리에이터가 되기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주부분들이 블로거에 있지만 앞으로는 유튜버가 되어서 이제 영상 편집만 어떻게 하는지 좀만 알게 되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과 또 국내의 국내의 주부 직업들, 뭐 그런 크리에이터 주부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분들이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인터넷 방송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신의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어렵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자그마한 데이터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도 덜 나오고 콘텐츠도 재미없고 콘텐츠도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그렇게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걸 꼭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100 프로젝트라고 100명의 주부를 선정해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점점 커져서 1000명의 주부, 그다음에 10,000명의 주부, 또 그리고 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1억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요,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요
제가 국내에서 제 안방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면 이 영상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제 영상을 봐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광고가 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 영상을 봤을 때는 미국 광고가 붙습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가 한국에서는 1이라고 치면 미국에서는 7이에요. 그러면 정말 외화 수익이에요. 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자원도 없고 이 땅덩어리도 조그맣지만 여기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발생하고 뭐 할아버지 크리에이터, 할머니 크리에이터, 주부 크리에이터, 대학생 크리에이터, 또 키즈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분들이 점점 크리에이터가 돼서 해외로 글로벌을 진출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그리고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관이었습니다. 네. 네, 나동현 크리에이터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령기는 정말 리얼했습니다. 무령기 좀 배우고 싶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정은우 대학내일 SNS 전략제안연구소장님이 20대의 소셜 이용 행태와 그 특성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조건과 향후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대학내일의 정은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학내일이 어떤 매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보다 연배가 좀 높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5년 전에 20대를 대상으로 한 매체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다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6년에 잭도시가 트위터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아주 급변하게 소셜미디어 쪽으로 트렌드가 이동을 하면서 20대와 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 소셜미디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모르고는 절대 소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 정도부터 저희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와 SNS 연구소에서 20대들의 어떤 트렌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해왔습니다. 그 관련된 정보 중에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간략하게 에센셜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20대들을 카나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소셜상에서 카나리아라고 부르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과거에 영국의 이제 광산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을 때 그 광산에 들어가기 전에 카나리아를 먼저 날려보내 봤습니다. 카나리아를 날려보내서 인간이 들어가기에는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를 먼저 보낸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카나리아라는 새가 굉장히 폐가 약해서 유독가스가 조금만 있어도 바로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실제로 광부들이 사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20대들을 실제 그 소셜 카나리아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이 서비스가 성공을 할지, 이 컨텐츠가 성공을 할지, 이 소셜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키를 잡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20대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 실제로 쉽게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소셜미디어 상에서 어떤 성공의 바로미터라거나 그런 진앙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는 20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대들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입니다. 실제 저희가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그리고 서베이몽키와 KT DG에코와 함께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거의 60% 이상의 친구들이 거의 뭐 눈 뜨자마자 감기 직전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20대들이 가장 많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대 역시 잠들기 바로 직전의 시간대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디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의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공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을 하실 때 그들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대들은 언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20대들의 일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하고도 45분 정도고 지난해 대비해서 6.6분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입니다.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셜미디어 때문에 내가 늦게 잠든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0대 중에서 한 60%가량 20대 절반 정도 이상이
모바일 때문에 2시간 이상 늦게 잠든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20대들이 잠드는 시간,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은 12시 한 36분 정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2시간 정도 늦게 잠든 경험이 있고요. 대한민국 평균 그 20대들의 평균 취침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수면 시간이? 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20대들은 보통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휴식 시간,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 이용 중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앞으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요 카톡 내용을 잘 보시면 페북이랑 인스타를 자주 하는데 뭐 수업마다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필기나 진행이 많을 때는 뭐 카톡만 잠깐 한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업 시간에 모바일 폰을 본다라거나 하는 게 이 친구들은 크게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대들이 그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소셜미디어 안에서만 놀려고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그들이 놀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더 깊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서울의 어느 도약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카톡만 보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계속 카톡만 하고 있어서 아예 그 교수님이 카톡으로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카톡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더니 놀랍게도 수업 참여율 있죠. 출석률이라거나 뭐 과제 제출률이라거나 이런 일반적인 수업 참여율이 무려 67%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에 20대들이 수업 시간에 카톡을 하니까 모바일 폰을 실제로 뺏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20대들이 카톡을 많이 하고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 속에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사용하는 시점과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컨텐츠를 보는 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할 때는 그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용도에서 가장 많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에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촬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잘 활용하면 실제로도 그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들 친구들 중심으로 이 시간대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컨텐츠를 다르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더라라고 해서 최근에 서강대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들었던 게 눈 뜨면 신촌, 눈 뜨면 고대라는 앱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셨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 텐데 실제 분당에 사는 서강대학교 친구가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친구, 외곽에 사는 친구가 신촌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버스를 대절을 해서 아예 신촌 지역에 연대나 이대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의 친구들을 모아서 실제로 그 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같이 그 노선과 협의도 하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리고 모으는 과정을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스타트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제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지 역시 알게 되면 말씀드렸던 공적 가치 연결과 훨씬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20대들은 자기를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모바일 폰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중독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너무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그냥 획일화시켜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들이 모바일로 보더라도 그 안에서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 채널,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하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 그러면 과연 그들을 중독이라고 쉽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나라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레짐작해버리는 어떤 기성세대의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한번 저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그럼 20대들이 채널별로 저희가 활용도 분석된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올해 2015년에 CES에서 그 브라이언 솔리스라는 소셜미디어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학자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양반이 이야기했던 그 25가지의 미래를 파괴할 기술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25가지 기술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장표를 왜 들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현재 20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분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자, 20대들은 구글이나 이런 걸 여전히 많이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에도 장착이 돼서 나올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은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를 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 도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대는 시사나 사회 이슈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스펙만 쌓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저희의 조사 결과 시사나 사회 이슈, 자기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르게, 저희가 이제 2가지 정도를 중복응답하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고른 형태로 어떤 주변을 둘러싼 자기 주변의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20대들은 평균 한 3.7개 정도의 단체 카카오톡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자기가 참여하는 비율은 한 4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알람이라든지 이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여기서 언급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따가 이어지는 슬라이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용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라인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카카오톡만을 가지고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브라이언 솔리스의 발표 자료 중에 2번째 파괴적 기술인가요? 3번째 파괴적 기술에 나오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이 소셜 그 메시징 앱 자체가 또 하나의 소셜 미디어가 될 거라는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한정을 지으면, 그 포털 사이트에 한정을 지어 보시면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라고 한정되어 있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정된 정의를 좀 파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고받는 이 메시징 앱 자체가 이미 소셜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우리가 파고들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파괴적 기술 중에 3번째 기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구글이라든지 구글 밖에서 고객들이 우리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고객의 신뢰도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그 고객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장 누가 주는 정보를 가장 신뢰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5위가 뭐 교수, 4위가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3위가 정치가, 2위가 선생님 뭐 이랬을 때 1위가 누구였냐면요. 1위가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신뢰도를 얻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20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 조사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 보이는 것처럼 킬링타임에는 페이스북이 제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을 네트워크 수단,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맺고 내가 저 사람과 알고 이런 것들을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로 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어떤 뭐 스낵컬처라든지 뉴스 접속 경로라든지 그 오지 링크를 통해서 타고 오는 뉴스 접속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뉴스 접속 경로가 페이스북이 구글을 추월한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20대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로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런 거에서 댓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 저희가 20대들 같은 경우에 어떤 댓글이나 타인의 반응, 그리고 컨텐츠와 연결된 다른 유사 컨텐츠의 구독, 그리고 컨텐츠 좋아요에 공감 반응을 하는 거,
새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에서 응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댓글을 다는 거라거나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컨텐츠 이게 재밌다고 했을 때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실제 10명 중에 2명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인사이트를 굳이 뽑자면 자기가 드러나는 형태의 액션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액션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액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어지는 제가 그 세션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했던 게 공적 영역에서 잘 활용했던 게 그 미국의 자살방지협회 같은 경우에 이런 20대들의 특징, 젊은이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대들의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게 사회적인 문제여서 자살방지협회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살방지 그 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심지어 도리어 내려가기는커녕 도리어 올랐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그 만든 사람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20대들은 면대면으로 어떤 낯선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거나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요 방문자 중심의 그러니까 그 공급자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그 참여자 중심의 시각으로 바꾸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 컨텐츠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그 세션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컨텐츠 주제를 저희가 쭉 놓고 봤을 때 웹툰, 패션, 뷰티 이런 것들을 뭐 물론 고르게 활용하고 있지만 역시 20대들이 가장 수용도 높게 활용하는 포맷은 웹툰, 만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20대들의 어떤 특징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대들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 밑에 달리는 댓글 있죠.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컨텐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실제 기사를 검색을 하거나 기사를 어떤 열람을 할 때 기사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댓글의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보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댓글 등의 어떤 타인의 반응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컨텐츠의 어떤 유저 반응이 어떤 더 신뢰가 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컨텐츠가 업로드 됐을 때 이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컨텐츠 출처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컨텐츠의 공감과 좋아요의 개수 그리고 컨텐츠의 베스트 댓글 내용이 자기에게는 더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2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댓글과 공감 등의 어떤 유저 반응의 헤비 유저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댓글이나 공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은 건지 아니면 댓글이나 공감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헤비 유저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헤비 유저일수록 20대들 같은 경우에 65%가량 훨씬 더 헤비 유저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서울시 20대 인구 한 14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난달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20대들과 소셜로 소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20대들이 활용하는 이 소셜미디어 어떤 그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 이 서비스가 성공을 할 건지 말 건지와 그리고 20대들에게서 성공을 하면 이게 콘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피니언 리더 계층,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어떤 공적 가치 창출이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어떤 채널에서의 어떤 생태계나 그리고 이어지는 다양한 그런 그 소셜미디어에서의 이 친구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이 20대들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그리고 테스트베드 삼아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셜미디어로서의 서울시가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소통할 땐 카톡, 시간 보낼 때는 페북이라는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20대가 컨텐츠보다는 댓글에 더 관심이 많다는 부분도 네, 주의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정재민 교수님께서 스낵컬처와 큐레이션의 시대를 주제로 소셜미디어의 미래와 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정재민입니다.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교수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50분을 기본으로 하는데 15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소속인데 저희 경영대학은 서울 홍릉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지 않고요. 고려대하고 경희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혹시 홍릉 쪽에 오실 일 있으면 들려주시면 제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도 그 안에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들 스낵컬처 얘기하는데 스낵컬처에서 시작을 해서요. 모든 것이 과잉된 사회에서 모든 걸 골라주잖아요. 맛집도 골라주고 뉴스도 골라줍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얘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과연 이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누거품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예전에는 선택받지 못했던 롱테일에 묻혀있던 것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많이 노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승자 독식의 위너 테이크스 올이 디지털 세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지 정말 예견했던 대로 롱테일이 두꺼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스낵컬처부터 시작할 건데요. 스낵컬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 스낵컬처는 서울시 측에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 스낵컬처라는 키워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께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스낵컬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IT 전문 잡지죠. 와이어드에서 2007년에 특집호를 내면서 Manifesto for a New Age, 새 시대를 위한 선언문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화나 TV, 노래와 같은 대중문화들이 쿠키나 칩처럼 패키지되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되냐면 한 입에 빨리 씹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공돼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레오를 보시면 여러분 큰 오레오를 아실 텐데 그 미니 오레오가 있죠. 그래서 미니 오레오를 바로 소개하면서 스낵컬처의 대두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맛있게 쉽게 빨리 간편하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큰 오레오를 먹을 때는 한 입씩 베어 먹다가 그만두는데 이 한 입에 넣는 작은 오레오를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not to mention addictive, 중독성도 있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낵컬처,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문화라는 개념은 더 좋고 덜하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스낵컬처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문화를 즐긴다는 건 사실 시간과 돈이 필요한 문제이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현대인들에게 문화를 즐긴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원이나 빈 공간에서 하는 음악 공연이나 여러 가지 짧은 공연들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오프라인상에서의 스낵컬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 우리들의 지배적인 친구가 되면서 모바일 세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모바일로, 다시 말해서 이동 중에 짧고 편하게 이용하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문화, 그것을 요즘에는 스낵컬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진부할 정도로 다들 아실 거고 지금도 강연을 들으시면서 스낵 러닝을 하고 계시면서도 전부 다 스마트폰을 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스낵컬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뉴스는 보실 겁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뉴스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아마 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종이신문이 여전히 볼 수도 있고요. TV 방송을 볼 수 있고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아마 많이들 보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뉴스를 시계로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계로 보는 뉴스인데요. 이 특정사의 제품이라 광고가 되기 때문에 얼른 내리겠습니다. 자, 2014년 9월에 작년 딱 1년 됐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영주 연구센터장님과 제가 직접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20대 이상부터 60대 이상까지, 20대 이상부터 60대 이상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뉴스 이용에 대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 이용자의 67%, 트위터 이용자의 52%가 해당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뉴스 기기는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가장 선호하는 뉴스 기기는 TV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일방 사건과 김용호 씨 세월호 단식 중단 두 가지 속보에 대해서 속보를 뭘로 접했느냐라는 질문에 스마트폰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이었다고 답을 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그런데
그 속보를 보셨는데 속보의 출처는 어디였나요? 조선일보 뉴스였나요? 연합뉴스였나요? KBS 뉴스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 출처에 대해서 희미해진다는 거죠. 뉴스를 보긴 봤지만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종이신문 일면에 실리는 기사와 페이스북에 링크되는 기사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이 읽힐까요? 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종이신문이 그래봐야 한 100여만 부 정도 팔리는데요. 뭐 수치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의 한국 가입자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들렸다가 우연히 이런저런 뉴스도 봅니다. 제 지인들이 올려놓은 뉴스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죠. 근데 요즘에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페이스북을 열어서 뉴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다른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적인 패턴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의 뉴스인데요. 2015년 8월입니다. 얼마 전 뉴스인데 미디어 웹사이트로 누가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줄까? 구글과 페이스북 중에 뭐 디지털 세상을 이끄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요.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구글이 더 많은 뉴스 트래픽을 일으킬까요? 페이스북일까요? 구글이었다면 제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굳이 뉴스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페이스북이 드디어 구글보다 더 많은 뉴스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구글보다는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뉴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뉴스라는 건 우리가 보는 뉴스는 누군가가 골라주는 겁니다. 과거에 신문과 방송에서의 뉴스는 누가 골랐을까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뉴스를 쓰거나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스크라는 데서 뉴스를 선별해내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보여주는 뉴스는 그럼 누가 고를까요? 페이스북과 구글에 무슨 부장님, 국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뉴스를 골라준다는 겁니다. 인간 게이트키퍼에서 알고리즘 게이트키퍼로 여러분의 뉴스 선택을 해주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뉴스는 누군가 선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정보도 뉴스도 콘텐츠도 플랫폼도 단말기도 심지어 영양도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덜어내줘야지고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선택 피로 증후군 이런 얘기도 하는데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발 좀 골라다오. 라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소위 말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 뭐 약속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하시죠? 맛집 검색하시죠. 검색입니다. 맛집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것부터 보여줍니다. 거기에 속았다가 낭패 본 일이 저도 몇 번 있는데 뉴스도 커머스도 맛집도 콘텐츠도 모두가 다 새로운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큐레이션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이 버즈피드, 뉴욕타임스에서 앞페이지 이게 제 걸로 안 되나 보죠? 앞페이지 네. 뉴욕타임스가 2014년에 혁신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은 기업이 버즈피드라는 회사였습니다. 바로 버즈피드가 이런 일종의 뉴스 큐레이션을 하는 서비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버즈피드가 내려온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위 말하는 리스트클입니다. 리스트, 이 순서를 정의하는 리스트와 기사를 뜻하는 아티클을 합해서 리스티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리스티클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가지, 뭐 연애할 때 반드시 해봐야 할 10가지라는 리스트를 정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많이 클릭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리스트에 되게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10개 있잖아요. 10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있을까? 베스트셀러인데 스티븐 코비 7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까? 정약용 선생님도 목민심서를 쓰셨는데 목민심서에서도 사실은 지켜야 할 것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70몇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10가지나 5가지만 10개처럼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행정가들이 지켜야 할 계를 5개, 10개만 정해주셨으면 아마 우리 사는 사회가 훨씬 지금 더 나아졌을 텐데 정약용 선생님이 70몇 가지를 열거하셔가지고 리스트클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추천해주고 검색으로 나와주는 효율적인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인데요. 필터 버블은
엘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제기는 과연 여러분들이 추천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화된 맞춤 정보라는 것이 혹시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힌 정보만을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보여주는 뉴스와 검색 결과에 갇힌 세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터 버블에서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나의 흔적에 내가 뭔가를 샀다거나 좋았다고 눌렀다거나 여기에 기반해서 가장 관련된 뉴스 혹은 정보만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 프레이저가 자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뉴스피드에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나와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멘션이 저절로 삭제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인터넷이란 것이 세상과의 연결인 것인가 혹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편인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으로 번역됐고요. 그래서 엘리 프레이저가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의 단어를 주고요. 지금 똑같이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해보자. 그리고 결과창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고 했습니다. 두 친구의 답입니다. 엘리 프레이저의 두 친구의 답인데요. 이 친구가 이집트라고 썼을 때는 크라이시스 인 이집트 프로테스트 오브 2011 라라 로간이라는 게 순서대로 뜨고요. 이 친구가 이집트라고 검색했을 때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구글에서 검색했지만 트래블, 베케이션스, 이집트 데일리 뉴스, CIA 월드 팩트북 뭐 이런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재밌어서 한번 한글 구글 버전에서 해봤는데요. 저희 학생들하고 제가 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준 것이 관련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야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웹의 미래는 개인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당신 집 앞에서 죽어가는 한 마리 다람쥐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당신의 흥미에 더 적절하다라는 말로 렐러번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천해주는 필터에 갇혀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승자 독식이냐 롱테일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와서 예전에는 노출되지 않던 롱테일이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정하고 있군요. 항상 인간들은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조정을 하는 건지 당하고 있는 건지. 자, 여러분 우리 레파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노래방에 가시면 여러분 몇 곡이나 부르십니까? 노래방에 수천 곡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몇 가지 레파토리만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TV 채널 무한하게 많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IPTV 999개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나 보십니까? 10개 미만입니다. 이 연구는 과거에도 지금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동일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TV 채널 레파토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어떨까요? 수백 수천만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그중에서도 계속 보는 웹사이트는 몇 개입니까? UGC, 유튜브, 다음 동영상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앱, 그 많은 앱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 고정적으로 쓰는 앱은 몇 개입니까? 음악 다운로드, 스트리밍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결국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레파토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80대 20이었어요. 파레토 법칙. 상위 20%가 80%의 소비량을 차지했었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훨씬 더 그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롱테일은 길어졌지만 결국 두꺼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뉴스 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뉴스는 오로지 상위 몇 개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상위 몇 개의 뉴스는 결국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적절성에 관련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흔히 뭐 페이크북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속임수체가 아니다. 좋은 얘기만 올리니까요. 페이스북 연구를 한 학자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 자본 연결해주고 신뢰해주고 공동체 규범을 증가시킨다라는 실증 연구를 내놓은 반면 또 다른 연구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안과 불만족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소셜 도시를 연결하는데 우리가 한 번은 더 필터 버블이나 이러한 롱테일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하나의 정치적 측면에서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에코체인버다. 울림방이죠. 방 안에 갇혀서 그들만의 리그, 나랑 관련된 사람들만 연결된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미래 전략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실시간 우리가 뭐 공유의 시대라고 했는데 실시간 참견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규제와 감시한다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긁어부스럼이고요. 반발과 저항, 불신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와의 공유의 시대입니다. 소통의 가치라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소통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업도 정부도 새로운 소통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소통 방식은 말하는 채널이 아니라 듣는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채널을 뭐 서울시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저절로 소통의 창구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모바일 디바이드라는 현상입니다. 모바일 세상, 온리 세상으로 왔는데 이질적인 소비자입니다. 소비 기술에 따라서 저희 아버님도 스마트폰을 쓰시지만 팔순이신 저희 아버님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기일 뿐입니다. 저보다는 저의 지도 학생들이 훨씬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아날로그 세대들을 디지털 세상에 이민 온 사람들, 디지털 이민자들, 이주민, 뭐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고 어떤 플랫폼의 이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그 플랫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10몇 억이다 더라도 그렇지 못한 인구가 더 많고요. 한국에서 한국 인구가 1,400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필터 버블의 현상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IoT 세상으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지만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영원히 디지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피가 흐르는 0과 1 사이의 아날로그일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말하는 채널이 아니라 듣는 채널이라고 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재민 교수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상을 바꿔가는 최신 소셜 트렌드와 젊은층 소셜 이행 행태의 행정 접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션 1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생중계층에 올라온 댓글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오브 듀크님께서 소셜은 자주 하는 애들만 하고 안 하거나 잘 하는 사람, 소셜은 자주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하거나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주 안 하거나 안 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하셨고요. GGAMBRING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유튜브의 잠재력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10분 후에 두 번째 세션 소셜 도시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로 찾아뵙겠습니다.